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이자 MBC에서 일하고 있는 참의원입니다. 오늘 2023 양화진 모교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양화진 문화원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문화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에서는 이 양화진 모교 강좌와 또 양화진 역사 강좌를 개설해서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모교 강좌는요,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한 해 동안 길을 따라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클래식 음악의 길이라는 부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반기 양화진 모교 강좌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방인으로 살아온 5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양화진 모교 강좌 제가 예전에 와서 봤던 기억을 하면은 그냥 강연자가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갖고 계신 뭐 컨텐츠를 나눠주신다든지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뚱맞게 사회를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한국말 잘하시거든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제목에서 보이듯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50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하시는 거는 아주 익숙하신데 한국말로 강연을 하시는 건요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연 씨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저는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무대에 그렇게 많이 서보신 분이 아까 떨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치면서 이미경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먼저 이 교수님의 말씀으로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미경이고요. 저는 정말 거의 50년, 49년째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뮌헨 국립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으로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50년을, 49년을 사셨다고 했는데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유럽에서 사신 거예요. 사실은 언제 떠나셨나요, 유럽으로? 예, 저는 1975년에 떠났고요. 예. 네. 1975년이면은 정말 우리나라 70년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유럽에 바이올린을 하러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화려함에 내지는 그 굉장히 선택된 그런 느낌이 가득하거든요. 그 70년대에 예, 유럽에 가게 되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제가 전 1959년에 태어났고요. 7월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 저희는 오남매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시고 아버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안 되셨으니까 경영학을 하시고요. 그랬는데 너무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남자는 무조건 바이올린 하고 여자는 무조건 피아노 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하고 보면 뭐 어떤 사람들 나는 무슨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에 무슨 음악회를 갔는데 너무 좋아서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도 그러니까 딸 셋이 다 피아노를 쳤는데요. 남자들은 바이올린을 하고요. 제 형제가 그러니까 오빠하고 맨 밑에 이천용 장로님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그때는 선생님을 한 달 동안 레슨비를 엄마가 드렸는데요.
한 번 레슨을 받고 두 번째 레슨을 하는데 밖에서 눈싸움을 한다고 안 들어온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머니는 선생님은 와서 기다리고 싶은데 학생은 눈싸움을 한다고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부엌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혹시 바이올린 할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딸들한테? 딸들한테죠. 네. 저희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바이올린. 그런데 너무 안 되니까 다 제가 울면서 들어갔대요. 바이올린을 하러.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은 안 간다.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저는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우리 이촌영 장룡님, 우리 막내 동생은 저보고 누나는 항상 음악회 개런티에서 자기를 항상 좀 줘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동생 때문에 저는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예. 다들 그 뭔가 악기를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바바밤 뭔가 운명적인 만남 그 악기와의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동생이 눈싸움에서 안 들어와서 때문에. 예, 그때는 정말 저희 놀 때였거든요. 연습 뭐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눈싸움이 좋지 왜 바이올린을 하겠어요. 사실 절에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흥미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첫 만남은 그래도 바이올린이 좋으셨나 봐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좋지도 않고 저는 그때 그리고 우리 언니하고 동생이 너무 피아노를 잘 치고 저도 뭐 그냥 했는데 저는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만 우리 집에서 너무 게을른데 재주는 있는데 쟤는 연습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갔던 게 이날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 근데 75년도에 유학을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될 정도로 바이올린을 그래도 피아노를 그만두고 꾸준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뭔가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피아노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다 그냥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사실 아무도 푸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그리고 또 형제가 5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75년에 그러니까 뭐 그냥 바이올린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항상 재주 있는데 연습 안 하는 애로 저는 좀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75년에 맨유인 아카데미에서 원장 선생님이 오디션을 하러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으로 오셨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 아시는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대 피아노 음대를 1회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 다 많잖아. 그래갖고 오늘 오디션을 하러 유럽에서 너무 멀리 오셨는데 학생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혹시 미경이 좀 바이올린 들고 와서 이따가 오후에 뭐 좀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언니가 너무 우리 언니 피아노를 잘 치고 그때는 정말 최고 콩쿠르를 대고 미국을 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벌써 줄리아대 뉴욕에 가 있으니까 유럽은 그때는 뭐 어딘지도 몰랐어요. 사실 여기서.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우리 아무도 안 보낸다고 이제는 그러셨더니 걱정 말라고 18살부터 제가 그때 1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살 어차피부터 데리고 가니까 절대로 될 건 아니지만 너무 죄송하니까 숫자만 와서 좀 채워달라고 이러셔서 저는 갑자기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 그때는 바이올린 통을 들고 어디 가라.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한 5분만 하고 오래요. 그래서 뭐 그냥 들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재주가 있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저를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언니하고 동생이 너무 피아노 콩쿨도 다 되고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있다가 누가 저를 데리고 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럽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유학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아시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권이 나오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여권을 신청해서 몇 달이 있어야지 나온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제 어린 마음에 그래도 누가 나를 데리고 간다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스위스가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75년에 15살짜리가. 그때는 정말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유럽에 대해서.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해갖고 가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일을 울더래요. 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고집은 되게 셌나 봐요. 제가 그때도 조집은 그랬는데 부모님은 보내기가 싫으니까 저한테 그러면 여권을 아주 뒤로 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때를 찾으셔서 그래서 집어넣는데 너무 미안한데 여권이 안 나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7월 15일에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요. 그래서 여권을 너무 늦게 놨는데 참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여권이 일주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는 참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다 아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정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이올린통 들고 그냥 유학이라는 걸 유럽으로 간 게 1975년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그렇게 유럽을 가시는 길도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가서의 생활도 그렇게 모르고 가셨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생각은 그럼 우선 6개월을 스위스에 있다가 언니를 따라서 뉴욕에 가서 줄리아드를 가라. 이게 엄마 아빠의 플랜이셨죠. 머리에서는 어차피 둘이 좀 같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 6개월 뒤에 뉴욕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 6개월 동안 그 스위스 뭐 유럽을 너무 이게 너무 좋아서 이 환경이랑 이 정말 전통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뉴욕을 가서 줄리아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왔거든요. 다시 유럽으로 가셨어요. 다시 유럽으로 간 거죠,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보면 정말 유럽에 간 사람 음악 공부하러 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불모지인 유럽에 사실은 뽑혀서 가신 거잖아요. 뭐 뽑혔다고 보다도 그냥 얼떨결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속상하신 지금 음악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 그런 콩쿨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을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은커녕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에 뽑혀가지고 연습도 별로 안 했는데 나 가게 됐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악기한 사람이 적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나중에 남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갔어요. 정말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50년이 거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 거의 유럽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거든요. 전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방인으로 살아온 50년입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거울을 보시면요. 너무 자신이 낯설었대요. 계속 유럽 사람들만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 얼굴을 딱 보면은 나는 이방인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가서 생활하시면서? 지금도 있죠. 지금도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어머 나는 저렇게 다르게 생겼구나 이게 있죠.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거울을 많이 안 보고 살잖아요. 독일은 좀 다 검소하게 사니까 거울 같은 걸 별로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은 정말 그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과 그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 메뉴힌 아카데미라는 곳 그곳에서의 그 음악 공부나 그 분위기도 사실 궁금해요. 제가 메뉴인 아카데미 갔는데 정말 메뉴인이라시는 분은 이 세계에서 아직도 그렇게 재주 있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100년 만에 나오는 천재라고. 그런데 저는 사실 메뉴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걸 경험해 보지게 않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요새는 뭐 너무 인포메이션.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런데 워낙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요. 고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쁘게 배워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저를 이렇게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그냥 어떻게 하니까 그리고 터치를 못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고집도 세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도 제 주장이 좀 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여자들은 그때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여자들은 그냥 좀 참하게 있어야 되고 그랬던 요새는 안 그러겠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와일드했거든요. 뭐 그리고 질문도 좀 많고 그래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네. 스위스 가서는 잘 맞던가요?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주의니까 그게 없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죠. 항상 15살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냐? 넌 어떻게 지내? 넌 오늘 어땠냐? 오늘 이걸 경험했는데 이거 어때?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좀 어떤 면으로는 거기는 다 개인주의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네. 제가 바이올린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읽는 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환경에 가신 거네요. 글쎄요. 그렇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막 콩쿨도 계속 입상하시고 그랬죠. 여기 막 나와 있어요. 퀸 엘리자베스 콩쿨도 입상하시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ARD 뮌헨 콩쿨 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거는 정말 참 그때는 요새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너무 클래식 음악이 모든 게 콩쿠르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콩쿠르 나가는 이유가 너무 콩쿠르이 적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제너레이션이 다 만나거든요. 콩쿠르이 거의 그러니까 큰 거는 엘리자베스하고 체이콥스키하고 뮌헨 콩쿠르인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차이콥스키는 그때 못 나갔죠. 왜요? 러시아에서 하니까. 그때는 80년대는 못 갔지. 네. 근데 어쨌든 저희 모든 학생들의 조금 꿈보다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 엘리자베스 콩쿠르, 뭐 뮌헨 콩쿠르 그런 거는 좀 저희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거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뮌헨 콩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뜨문뜨문 이 뮌헨 콩쿨 입상자가 그럼요. 있는데 이미경 교수님께서 이 뮌헨 콩쿨에 1등 없는 2등 이렇게 하셨었다면서요? 예. 네. 그 80년대는요, 좀 1등을 많이 안 줬어요. 제가 그게 4라운드라 그러나? 4차까지 있는데요. 제가 3차까지는 괜찮게 했는데, 제가 4차, 사실 그거 전에, 제가 그 콩쿨 전에 이제 거의 한 달을 바이올린을 못했어요. 팔이 아파서. 제가 그 전에 좀 음악회를 많이 했다가 그래서 여기가 좀 그래서 3주일을 거의 안 하고 열흘 연습하고 나간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나갔는데 그래도 3차까지는 제가 좀 알던 곡이었으니까 3차까지는 잘 갔는데 4차 그러니까 파이널이죠. 거기서는 제가 처음 해본 곡을 제가 또 고집을 세워갖고 했는데 그렇게 제대로 잘 선생님들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웬만하면 1등을 안 줄 때였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거기 다 바뀌었어요. 정치가 이제는 무조건 1등을 거의 주자. 왜냐하면 그래도 제일 잘한 사람은 1등을 줘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1등을 안 줬을 때인데 저도 생각하면 사실 이 뮌헨 콩쿨 나가는 거는 집안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괜히 나갔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때는 한국에서 그렇게 제가 88년이었는데 올림픽 해잖아요. 그게 그래서 많이 별로 이렇게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된 것도 보도도 안 되고 그때는 요새는 근데 참 너무너무 이게 빠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뮌헨 콩쿨 된 사람들 역대 누구누구 뭐 이런 거에 예. 지금 이미경 교수님
그 보도가 예. 많이 그 당시에 안 돼가지고 빠져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무 광고하는 사람, 광고도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또 그런 거 안 하는, 좀 너무 안 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광고 안 하면 사람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히 이 서로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저도 네. 어릴 적에 이렇게 국제 전화 같은 거 하는 거 생각하면은 되게 돈 많이 들고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영상으로 뭐 이야기 많이 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편지 쓰셨다고요, 집에? 그럼요. 그때는 네. 편지 쓸 때죠. 그리고 제가 편지 쓰면 열흘 걸리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부모님이 답장하면 또 열흘 걸리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벌써 그럼 한 3주일 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요. 정말 그래서 편지 썼을 때였죠. 네.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편지. 예. 그런 환경 때문에 이 한국에도 그렇게 막 잘 안 알리시고 그때는 아주 이렇게 유럽에 몰두해서 사시는 예.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그렇죠. 완전히 왜냐하면 사실 한국이 요새는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멀거든요. 특히 미국은 좀 소통이 있지만 유럽은 한국이 굉장히 멀어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한국이 그렇게 뉴스에서도 나온 거 보면 뭐 북한 문제 있으면 조금 나오고 이렇지 그렇게 액티브하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요. 어떤- 저는 아직도 한국 여권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상하게 제가 사실 그러니까 국립은대 교수니까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독일의 공무원? 독일의 공무원인데 네. 참 이상하게 독일의 공무원이 외국 특히 EU 그 유럽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예.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유럽에 몰입해서 이렇게 사셨다면 나는 유럽에 적응해서 유럽 사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정체성이었어요? 아니면 그럼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다르고 아직 생각도 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도 어떻게 갖겠어요. 제가 그래도 1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그런데 한국이 점점 더 20년 전부터 점점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국이 사실 생각도 안 났어요, 별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한국말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국말이 단어가 조금 서툴죠. 아직. 아니 지금 너무 멀쩡하게 다 들리죠. 저는 다 들리는데. 예, 제가 괜히 사기를 좀 잘 서툴다고. 쳐요, 그런데. 예. 그렇다면은 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리고요. 예. 그런데 이 뭐 책 같은 거 읽으시고 그러면서 한국말을 계속 하셨다면서요. 예, 사실 저는 한국 책은 읽지도 않고요. 너무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재철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거기서 한국말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제 딸이 낳았을 때 제가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당연히 저는 한국말을 했거든요. 저희 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 한국말이 좀 는 것 같아요. 많이. 그때부터. 예. 그럼 지금이 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제가. 정말 그냥 한국 사람 같잖아요. 한국 사람이시고 단어가 근데- 좀 부족해요. 단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보면 독일어 신문은 아무 문제가 없이 보는데요. 한국 보면 제가 한자를 전혀 안 배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사전 찾아보면 되니까 그거는. 네. 근데 워낙 제주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할 때 예. 특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근데 예. 그 특별함이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독일에서 그들과 좀 다르게 생긴 외모 때문에 이방인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음악의 분위기에서 또 여성으로서 또 이방인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늘 나는 좀
특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왜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의문이었을까요? 자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럽 사람들이 특히 제가 독일에서 저는 스위스 살고 독일에서 살고 오스트리아에서 살기 때문에 다 독일권에서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특히 독일 사람들, 뭐 오스트리아 이런 분들은 그 음악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정말 전통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이렇게 동양 특히 여자는 예, 제가 보면 정말 없죠. 그게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부심 그런 거보다는 항상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저 좀 튀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이. 근데 이제는 이제 오래되고 나니까 보통이라는 거는 그 노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아니죠. 이제는 좀 늦게나마 이거를 제가 좀 억셉트했죠.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제 자신하고. 그러니까 저 유럽 친구들, 제 친구들, 양화진 음악회 오신 분은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 음악회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조금 동양이나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좀 크리틱하고 그러실 때 제 앞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 손 들고 왜 이러냐? 난 한국 사람이니까. 아이 너는 한국 사람이. 저는 그때는 제가 굉장히 한국 사람이 돼요. 이건 저는 그런 게 참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유럽 애들을 거의 가리키거든요. 한국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저는 왠지. 근데 저 유럽 애들도 제가 가리켜야 되거든요. 음악하고 얘기 똑같은데 물론 다른 게 있지만은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참 안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뭘 배웠냐면 이거는 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을 봐야 돼. 종교하고 그걸 떠나서 사람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좀 예. 네. 얼마나 고단했을지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아는 딱 있는데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서 다 똑같이 봐주지 않고 또 똑같이 봐주지 않으면서도 또 이미경 교수님 앞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느껴졌을 그런 감정들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이방인으로만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도 저는 근데 그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러시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오래 거기서 살고 정말 제가 거기서 학교 행정까지 하고 그런데도 남의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항상 저 이렇게 제가 지금 학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20명 독일 교수들하고 이제 앉아서 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말들 너무 잘하시죠. 저도 잘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문법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독일 문법이 아무래도. 그런데 보면 어떨 때나 야 이거는 어디 내가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전 많이 들어요. 아직도. 네. 네. 사실 이 독일에서 그 음악으로 사실 독일의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독일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의 음악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일에서 클래식 음악으로 교수를 하고 계신 한국 분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많지. 특히 요새 제 세대에는 많지 않죠. 요새는 많이 왜냐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기도 그렇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특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좀 그런 아무래도 저래도 저희 한국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왜 똑같이 잘하면 한국 사람한테 주지? 근데 우리나라는 또 외국 사람을 너무 잘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좀 이방인이고 여기서도 좀 이방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똑같이 잘하면 당연히 독일 사람 남자를 뽑죠. 그거는
아직도. 독일 사람 남자인 그렇죠. 것도 남자하고 어떤 또 뭐가 여자가 있어요? 또 다르거든요. 거기는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는 저는 벌써 5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나가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교수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죠. 지금은 이제는. 예. 네. 보면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이 이미경,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뮌헨 국립음대의 교수이자 학장인 이미경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연주하는 사람인 것과 또 가르치는 사람인 것은 조금 다르죠? 아, 다르죠. 제 생각엔 달라야 되고요. 연주는 사실 제가 연습해서 음악회 해서 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많고요. 가리키는 거는 제가 좀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학생들이 이렇게 배터리를 저한테 이렇게 충전을 해갖고 가면 저는 완전히 없고요. 이게 없고 그게 되는 게 당연하죠.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그럼요. 해갖고 충전해 간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empty, 완전히 없잖아요. 비워버려요. 비워버리죠. 다 그러니까 주셔가지고. 그게 저희가 제대로 가리키는 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을 위한 게 학생을 생각해죠. 예.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환경에서도 이방인임을 느끼시나요? 어때요? 학생들은 이 이미경 교수님께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이라고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그리고 학생들이 저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오는 이유가 제가 한국 사람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는 무슨 어느 대학교에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선생님들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 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느 학교 나온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어느 학교 나온지 사실 제 교수들 있잖아요. 전 사실 동료 교수들. 동료 교수들이 네. 어느 학교 나온지 20년 된데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뭐가 어느 선생님한테 중요할까요? 배운지는 알죠. 어느 선생님한테. 예. 그게 좀 한국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수진을 모셔올라 그러죠. 자리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러면 학교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70년 때는 이 학교가 바이올린에 좋았다가 80년 때 이 학교가 좋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경 교수님께 바이올린을 배우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마스터 클래스를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구경꾼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데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그 열정을 다 해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할 줄 알았다면은 저렇게 가르치시면 나도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이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막 보여요. 예, 근데 전 무섭다고 소문났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써도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참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냥 하루하루 바이올린하고 그냥 할 걸 했는데 저는 워낙 좋은 정말 전설적인 선생님들 유럽 전통에서 배웠거든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는 나눠야 되는 것 벌써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제가 그 이유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철저하게 배웠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주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들이 바이올린 같은 거는 음악 같은 거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뭐가 안 좋은 거를 다 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라는 거는 저희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쭉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하면 애들이 한 5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그럼 전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혀, 보통은 딱 보면 5분 만에, 5초 만에 아는데, 어떨 때는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럴 때는, 그때는 그냥 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진 않으시잖아요. 기도만 하면은 왜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작년에 혹시 양화진 음악회 젊은 학생들이 왔었잖아요. 그 알렉스 라우라고 요번에 그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내일 하는 양화진 음악회.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뮌헨 학교 학생인데 저를 전혀 모르고 저의 소문만 들었는데 저가 너무 무섭다고 소문이 났는데 요번에 저희가 열흘 같이 이제 투어를 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학교에 가서 모든 사람한테 그거 아니라고 다 얘기했대요. 네.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무섭다 그런대요. 그 소문은 왜 났을까요? 그러나? 왜 났어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무서운 게 저는 학생들하고 거기는 많이 학생들하고 무슨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좀 술 마시고 다니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일은 학생들이 더 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습을 안 해오면 제가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걸 잘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 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국 공통이군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요. 네. 왜냐하면 왜 연습을 안 하는지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말 잘 듣고 모든 거 하라는 거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사실 제가 학장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는 1대1 레슨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저를 믿고 4년에서 저 거의 6년은 같이 있거든요. 그 제일 중요할 때 대학원, 대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네들의 인생에 결정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학생이 다 너무 달라요. 한 명도 같은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요. 외국 유럽 가서는 그 날부터 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신 거예요. 첫날부터 했죠. 첫날부터. 왜냐하면 지금 그러시고.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했죠.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연습을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매일 하죠. 지금도 매일 하죠. 그렇지만 뭐 10시간 뭐 이거는 어떻게 10시간을 해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자꾸 틀리는 걸 연습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안 되는 걸 연습하니까.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쫙 걸어 오셨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승승장구하시고 사실은 좋은 선생님들께 다 배우시고 또 뮌헨 국립음대의 교수가 되시고 지금은 또 학장으로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잘 모르겠는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 사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그냥 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 중보기도의 힘을 믿긴 하지만 정말로 중보기도의 힘만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제 생각은 제가 좀 너무 아이디어도 많고 너무 빠르고 제가 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그리고 아무래도 딸도 둘 있고 가리키고 연주하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절대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학장 같은 것도 제가 뭐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근데 제가 대학교를 베를린 음대에 있었고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 핀란드에 있었고 이번에 3번째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이죠. 2년 있다 정년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저의 그 퀄리티를 알아주시는 동료들이 생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정말 안 그랬거든요. 정말 저 많이 따돌림 받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너무 외롭죠. 왜냐하면 모든 걸 혼자 하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데 내 나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갈 데가 없나 그러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또 그거는 있죠.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저의 백은 하나님. 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이 뭐 누구지만 저는 확실한 건 근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교 때는 정말 하나님 저는 3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럽 가서 교회 나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기독교래도 저는 사실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고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된 예, 계기가?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바쁘게 살으니까 뭐 기도하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저도 아무도 옆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제가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보면 요즘에도 예배를 보는데 이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너무너무 느낀 건데요. 제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때 잠깐 가서 이렇게 무슨 해프닝 같이 교회를 그런데 뭐 이벤트 같은 이벤트가 제가 89년에 이제 제 딸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이때까지는 뭐 콩쿨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뭐 음악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이거 이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좀 오랜 세월이지만 제가 좀 빠른 대신에 느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도 사실 저는 주님의 교회도 나갔었고 다 나갔었거든요. 교회를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이게 공동체라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거기 없으니까. 독일에도 사실 네.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도 막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에 저희에서 세금이 나가거든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그렇죠. 교회 모든 세금으로. 일을 세금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거기서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나가고 계시거든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그게 그래도 지금 40몇 프로라고 47%인가 그렇대요. 지금 그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47%, 천주교하고. 그럼 한 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나간 사람이 5%가 안 된대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텅텅 비죠. 그러니까 오후에 한국 교회들이 보는 거죠. 오후에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독일 교회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5명에서 10명이 앉아 계시는 그리고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는 별로 이렇게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시다가 예. 딸로 인해서 좀 그런 게 있죠. 갑자기 딸이 탄생을 하니까 이제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붙잡고 있는 게 음악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럽 동료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다들 저희는 좀 특히 이 클래식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클래식 사람들은 좀 이 악기나 음악회가 좀 하나님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우상이네요. 완전히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생각했을 때 우상이라 그러면 무슨 뭐 아론이 무슨 금송아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우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너무 늦게 안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상이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야지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았죠.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네. 하나님 만나고 좀 커리어를 뒤로 이렇게 미루신 거예요? 아이고 그거보다도 딸이 둘이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음악회를 안 하면 몇천 명이 달라들어서 하거든요. 몇백 명이. 경쟁자가 경쟁자가 많죠. 제가 아무도 그걸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교수 제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자리에 지금 2년 있으면 지금 뭐 완전히 몰리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딸들한테는 엄마라는 거는 아무도 이걸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항상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뭐 후회도 안 하고요. 그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럴 때 제 생각에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너무 많은 분이 제가 좀 제대로 길을 가게. 근데 사람들은 볼 때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은 아기를 안 낳는 친구도 있고요, 교수에서.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애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보통 그렇게 바뀐다고 하죠. 육아를 시작할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딸들이 우선순위가 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좀 확실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더 젊었을 때 애를 낳았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딸들이 이렇게 중요한 음악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딸들이 엄마를 필요로 해요. 막 절체절명의 순간은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있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딸들을 설득하시는 편이에요? 뭐 그런 아니요. 어떤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니요. 차라리 애들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몇 밤 잠은 오니에요. 그러면 엄마.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많이 애들을 안 본 게 열흘.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에 열흘 더 이상은 안 가요. 그거는 리밋.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좀 적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한 번 그러더라고요. 아주 제 둘째 딸이 한 4살이나 됐는데 제가 항상 가면서 좀 얘네들은 너무 잘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랬더니 엄마 바이올린 하는 거 좋네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럼 가래요.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네. 그렇지만 캔슬을 한 거는 딱 2번.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정말 2번이면 정말 제가 음악회를 정말 셀 수도 없이 했는데 2번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아플 때. 그때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할 사람 많거든요. 그때는 그냥 집에 있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엄마가 필요하죠. 네. 뭐 나중에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음악회가 예정돼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히 우선순위는 아이들 왜냐하면 먼저. 이 음악회들은 사실 2년 전에 뭐 1년 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모르죠. 뭐 어떻게 될. 그렇지만 저는 딱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유학도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래요? 교수도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학장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음악회 캔슬 뭐 그거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어찌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지금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생각이 드는 대로 이렇게 걸어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않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있고 그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렇죠. 애들 문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한 번도. 그렇지만 교수를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이 이제 다 교수 이제 자리 편 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럼 항상 제일 미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뮌헨도 이거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쉬운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콩쿨도 정말 항상 혼자 해왔고 그다음에 요새는 한국에서 음악회들을 많이 주고 저희는 사실 엘리자베스 콩쿨 그 제일 큰 콩쿨에서 거의 파이널에서 12명이 있었거든요. 거의 다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몇십 번씩 해봤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돈을 대요? 저희 돈 투자한 게 한 푼도 없는데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는 학교는 독일은 다 무료니까요. 모든 학생 외국한 그렇지만 생활비는 벌어야 되죠. 예. 학비는 정말 아예 무료예요? 예. 아직도 모든 사람한테 예.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정말 무료일까? 정말 대학교 등록금이 빵원일까?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제 생각에 조금 돈이 그런데 그거 대신 교통카드를 주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쓰는 거 그게 근데 어떤 학교들은 좀 생기고 있거든요. 독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독일 세금에 왜 외국 사람들을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 그것 때문에 아직도 너무 그런 미안한 감이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가면 좀 독일에서 좀 포지티브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독일 사람들. 독일 안에서 공부하고 가는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독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빚을 갚는다 그러나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마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저희 학교도 사실 한 몇 년 동안은 뮌헨 음대도 한 학기에 한 500유로면 얼마예요? 한 550불 한 학기. 65만 원, 70만 원쯤 되는 한 학기에. 돈이죠. 한 학기에. 그걸 하다가 학생들이 데모해서 다시 없어졌어요. 그래요. 독일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예. 근데 지금은 외국 학생들한테 받는 그게 있어요. 다 어떤 도에서는. 네. 근데 뮌헨은 아닌. 전혀 베를린도 아니고요. 확실히 유학을 가려면 유럽으로 가야겠군요. 예. 정체성이 지금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리고 교수로서도 있으시지만 음악 감독으로도 많이 활동하셨고 또 우리 양화진 음악회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매년 섬겨주고 계세요. 양화진 음악회는 저도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양화진 음악회는요, 사실 제가 핀란드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음악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 이재천 목사님이 스위스에 계실 때 그 가족들이 다 오시는데 좀 북쪽으로 가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러면 페스티벌에 오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 보셨죠 그거를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여기서 사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둘이서 산보를 했어요. 여기 저를 보여준다고 교회에서 산보를 하다가 미경 씨 너무 마포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차들이 주일날마다 밀려 들어오셔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아주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이죠. 초창기. 네. 초창기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그럼 사모님 우리 음악회 우리 그 페스티벌 같이 그때 사모님이 들으시고 미경 씨 이런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가능할까 그래서 가능하죠 제가 그냥 저희는 그렇게 근데 사모님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산보를 하다가 저 밑에 좀 원형극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되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서 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네요. 그래서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첫 회인데 사모님이 여기서 다 엮어주신 정유정 선생님, 황승현 선생님, 미연 씨, 황병준 씨 사모님 이 팀이 정말 굉장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첫 회는 사실 그 밑에서 했거든요. 사실 저 혼자 다 했어요. 비발디 사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도 다 같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때 미연 씨가 있었죠. 그때부터 미연 씨가 그렇죠. 우리가 10년을 더. 그래서 양화진 음악회가 정말 아무
그거 없이 마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럽은 동네마다 이런 정말 좋은 페스티벌, 또 이렇게 국제적인 분들 모시고 할 수 있는 페스티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우리는 사실 너무나 클래식이 뭔가 정말 예술의 전당 아니면은 세종문화회관에 가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외 음악회여서 뭐 우리 이렇게 연주하고 계시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우산처럼 그늘막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비가 딱 한 번 비가 딱 한 번. 네. 그것도 맨 마지막 곡 하는데 맞아요. 딱 3분 남았나 4분 남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팀은 벌써 목사님들이 그 텐트를 준비하고 제 사인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저하고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좀 더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지 하고 끝까지 했는데 비가 왔죠. 그때 너무 그 오케스트라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죠. 왜냐하면 악기들이 제 악기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요.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제 악기는 정말 오래된 건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비를 막. 그렇기 때문에 야외 음악회라는 게 저희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음향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좋지가 않은데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최고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황병준 집사님. 네, 그렇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봄, 가을로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음악가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열고 또 음악을 들려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코로나 동안 못해가지고 정말 아쉬웠고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래도 한국 오가시면서 또 뭐 미마라는 거를 또 시작하셨다고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미마요? 미마가 뭐의 약자예요? 제가 제가 사실 정유정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10년 전서부터 저보고 제 이름으로 아카데미를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뭐하라 그런 게 필요하냐고 그걸 계속 말씀을 해오셔서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서진 씨라는 지휘자분 굉장히 믿음 좋으시고 항상 하나님 얘기 둘이서 그 분이 저분은 한창 후배죠.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제가 저에 대해 철학, 저의 생각을 다 얘기하니까 선생님 아카데미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2023년 작년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좀 슬슬 들어와서 한 2년 뒤에 생각을 해보자 이랬는데 2023년에 꼭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매니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그래서 미마가 사실 뭐냐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면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좀 송구스러워서 정말 몇 달 동안 안 한다고 고집을 피다가 미경리 인터내셔널 뮤직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미경 국제 음악 아카데미 그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추석 때 저희가 헤이리 페스티벌하고 같이 파주에 가서 학생 50명을 데리고 가리키면서 조금 그걸 나누고 언젠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레슨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 같이 살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밥도 같이 학생들하고 먹고 산보도 좀 가고 유학 토크도 하고 모든 분이 가서 청강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청강을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음악회도 좀 보고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유럽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대상은 우리나라 학생들이에요? 바이올린 하는 학생들? 예, 근데 저는 제 반에는 일본 학생이 하나 있고요, 대만 학생이 하나 있고 중국 학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거 버젯이 뭐죠? 버젯 예산이
예산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 매니저고 이걸 다 제 아이디어를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하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든 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론이 없어요, 저희가.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그러니까 광고비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음악가로서 아시니까 제가 이런 거 한다니까 음악, 그 다음에 잡지에서는 다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도 하나도 안, 그 환경 아르떼에서도 이런 거 뭐냐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미리 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음악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8명 이상 받으면 티칭을 못 하거든요. 근데 재정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친구들이니까요. 오는 외국 분들이 우리 12명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2명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12명씩 받고 가서 그냥 일주일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올 것 같아요. 그냥. 비싸요? 아니요. 근데 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요, 물어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자꾸 유럽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서는 또 장학금도 주고 어떤 나라 애들은 자기 나라에서 주는 것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사교육인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여쭤본 이유가 한국에서는 음악 네. 교육 그러면은 다 너무 돈 많이 드는 거기는 정말 막 특별한 집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하는 음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편견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 제일 이상한 거예요. 음악에 재주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 돈 많은 집 이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나 다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이 교육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건 전 지방에서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서울 뭐 이런 걸 안 썼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요. 어디나.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이제 정년하고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뭐 더 뭐 그런 게 없고 제가 조금 이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배웠으니까 이걸 좀 모든 사람한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도 저희가 받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는 거기서 아마추어 분들하고 실내악 같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자꾸 제가 내리라고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요. 외국 저기 유럽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는 저 때문에 이게 너무 저렴하게 됐다고요. 이런 네.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예산. 세우시는 분 같진 않죠. 아니요, 저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계획은 세우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죠. 저는 정확하게 어느 호텔에서 누가 뭘 하고 누가 픽업하는 거 이것도 제가 다 해요. 완전히 어떤 음식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때요? 음악회 때? 음악회 때 어느 레스토랑 가는가, 우리가 어디서 몇 시에서 누가 하는가, 스낵 뭐 이런 것도 저는 다 매니저하고 정유정 선생님 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걱정해봤자.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네. 이 미마 이름을 걸고 하는 글쎄 말이에요. 인터내셔널 글쎄 말이에요. 뮤직 아카데미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제 머리에 몇십 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제가 막 미연 씨는 굉장히 미연 씨하고 친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연 씨를 좀 같이 올라가자가 그랬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핀란드에서도 할 때는 그 재정을 제가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원도 제가 스폰서 돈도 다 보여주지만 제발 저보고 저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물론 다 하나도 그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정확한 대신에 지금 미마가 어떻게 될 거를 알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해보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될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학생들과 다른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뜻에서 하는 거지, 아무도 제가 오는 동료들도 한국에서 음악회 조금 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나도 잘 모르니까 음악회 할 곡들은 다 알죠. 어느 날 비행기만 놓치지 마라. 그럼 저는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양화진 음악회도 내일
있으니까 내일 정말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아이디어를 그냥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만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한 50명이 벌써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같이 추석 때 사실 추석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추석 때 사실 이런 걸 하면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요번에 추석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 데서 그냥 해보고 저는 사실 뭐 아무도 안 오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데서는 저는 좀 담담한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렇게 뭐 50년을 쫙 훑은 건 아니지만 이 이미경 교수님의 어떤 삶의 철학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었죠.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아까 막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던데 제가 한 번씩 좀 질문이나 여러분의 의견. 어린 나이에 메뉴인 아카데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대가로 우뚝 서시기까지 엄청난 고난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요? 그리고 연습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말 시파르타식이 정말 우리 선생님은요 맨 처음에 갔는데 첫 레슨이 바이올린 음을 하나 짚잖아요. 스케일이라는 거는 도레미 하는 거 다 하고 두 번째 짚었어요. 음정 틀리다고 가래요. 집에 가래요. 그러니까 1분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뭐 기숙사에 다 같이 사니까 뭐 어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저도 3개월을 그렇게 연습을 안 하던 사람이 정말 그래서 사실 제가 엘리자베스 콩쿨 되고 처음으로 KBS에서 초청을 받아서 베토벤 콘체르트를 하러 왔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아직 제가 연습한 걸 평생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보세요. 연습했니?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신경질나게 이렇게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제가 연습한 걸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는요 이렇게 이제는 뭐 한국하고 연락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이 뭐 어떤 엄마들은 아침에 깨운대요 학생들을.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20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 먼 데고 그러니까 혼자서 서바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낫죠.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0살이 저보다 위였거든요.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저 혼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나면 이제 학교에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테이크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살펴 주셨구나. 보살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으로 16살이면 거기는 어쨌든 성인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간다 그랬던 거래요. 네, 그리고 연습은 어떻게 해야지? 저기 연습은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거를 하려면 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안 그러셨거든요. 음정을 맞아 오라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무슨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막 추방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너무 편한 생활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거 하면 뭐 무슨 어떻게 무슨 뭐 총을 쏘나 저 무슨 일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인터넷도 없죠. 전화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음악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오라니까요. 네. 3개월을 그렇게 연습 안 하던 사람이 가는 날서부터 연습해서 3개월을 스케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7시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뭐를 가르쳐 주면 저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경 선생님의 바이올린 소리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평가를 들었을 때 이 소리가 이렇게 구멍이 있는 어떤 소리가 라인이라면 그 속이 꽉 차 있는 소리라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듣는 처음이네. 아 그래요? 네, 저는 들었는데 전 처음이네. 저는 그런 거 안 들. 아 그 그래요? 소리의 중간이 꽉 차 있는 소리라고 그렇게 그게 좋은 표현을 건가요? 안 해주시는데 좋은 건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가? 저도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보지 않았다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 연습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특히 음악회 때보다도 연습할 때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해야 되니까 무서워서 막 한 거 이제는 사실 제 나이에 안 하는 사람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악회 나가면 무서우니까 연습할 때가 제가 제 이미경이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굉장히 가까울 때인 것 같아요. 예. 네. 음악을 평소에 이렇게 들으실 것 같잖아요. 음악가시니까. 근데 음악을 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려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악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집중하게 되니까 정말 집중해가지고 음악을 들으신다고 그 얘기 듣고 저는 계속해서 그냥 음악의 분위기에서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음악이 들리면 그쪽으로 이렇게 몰입하시는 게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놀랐어요. 그거는 항상 제 안에는 무슨 음악이나 항상 있죠.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내일 양화진 음악회에서 저희 리허설 하고 왔거든요. 그 음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따로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식사하면서 음악 나오고 저는 그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못하는 거. 특히 음악은 그냥 들어야 되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핀란드에서 레스토랑이 있는데 음악가들이 막 거의 가는 음악이 없어요. 거기는 그 레스토랑은 음악 하나도 안 틀려요. 음악가들이 가는 레스토랑은 거의 음악가들만 간대요. 네. 음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양화진 음악회를 꾸준히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 교수님에게 양화진 음악회란 하면서 그 열정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 예, 저는 그러니까 거의 50년을 거기서 제가 활동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음악회를 정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근데 저한테는 제일 떨리고 제일 중요한 음악회가 양화진 음악회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저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분에 그냥 오셔서 이런 1시간 반 동안 이런 시간.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제일 떨리고 제일 조심하고 제일 정성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지만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사실 여기 정유정 선생님에서 뒤에서 모든 걸 하시거든요. 모든 거를 제 아이디어를 이걸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팀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런 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네, 정말. 그 양화진 음악회 계속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이미경 집사님은 뭐 당연히 돈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하시면서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외국에 있는 그 최고의 친구분들을 섭외를 다 해서 오시는 근데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런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다 잘하는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친구지요. 많은 사람을 알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러는데 어떨 때는 양화진 음악회가 좀, 저희는 사실 이런 음악회 하면 적어도 1년 반 전에는 플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하려면. 근데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너무 프로그램을 늦게 드렸죠. 죄송합니다. 워낙 여름에 조금 제가 뭐가 많아서 확실하기 전에는 제가 이걸 프로그램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못 온다고 갑자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양화된 음악회는 이게 잘 척척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이 같이 다 그리고 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겁 나는 거는 제가 내일 잘할까 그거밖에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에 아는 그 음악하는 동생도요. 여기 양화진 음악회에 오시는 그 라인업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명하신 선생님들 많이 초대해 주시는 그런 양화진 음악회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한국인으로서의 감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통 음악을 들을 때 혹시 독특한 울림, 감동 같은 게 있나요? 서양 음악을 들을 때와는 다르게. 전통 음악 배운 적 없지만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전통 음악을 우리나라 전통 음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우리나라 이 전통 음악을 안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저는 완전히 클래식만 좀 막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외국 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무슨 음악회가 있고 그러고 뭐 무용단이 오고 그러면 가면요. 어휴. 우리나라가 이렇게 와일드한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됐어도요 완전히 제가 제일 많은 부분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꼭 독일 사람들 얘기할 때는 너희라 그러고요. 한국 얘기할 땐 제가 꼭 저라 그래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친구 하나가 독일 애가 너 혹시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학교 얘기를 할 때도 뮌헨 대학 할 때도 항상 저는 포함이 안 되더래요. 좀 마음에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한국 얘기를 하면 꼭 저는 우리나라 이런데요. 근데 그건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제가 좀 한국에서 너무 안 살아서 그런가요? 좀 그런 것도 있나 이제. 나가면 애국자 뭐 이런 이야기와 그런가 같은 봐요, 맥락인가요? 그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50년을 저기 유럽에 사시지만 예.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 여권을 안 바꾸신 이유도 그런 건가요? 지금 사실 여권을 제가 정말 저도 봐도 괜히 바꿔도 되는데 괜히 한국 여권을 안 가지면 저 혼자서 이것까지 놓치면 좀 그런 기분이라서 제가 사실 올해까지 한국 여권만 갖고 있었어요. 거의 50년을.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서 50년을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가 제가 2년 뒤에 이제 한국을 좀 더 많이 오고 싶은 생각에 그러면 제가 영주권을 잃어버린대요. 6개월도 더 독일에서 안 있으면요. 거주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독일 여권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있다가 전 또 거기 가야 되니까 아주 영주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독일 여권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독일 여권이 나왔는데 이제 한국 여권을 이제 금방 받아 갖고 왔거든요. 한 7월에 받았으니까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에 더 있으려고 왜냐하면 독일 영주권을 6개월 이상 독일에서 안 있으면 영주권을 뺏긴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니. 그러면 2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2개는 못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돌려줄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싫네요. 어떡하지? 그렇지만 독일 여권이 나왔으니까 한국 여권을 포기해야 되죠. 제가. 그렇구나. 이제 돌아가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 벌써 뺏어갔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제가 독일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주권 벌써 없고요. 그냥 한국 여권 내년까지 유효 기간이 있지만 어떻게 쓸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올라 연주를 들으면서 이게 바이올린이다, 첼로다 이렇게 친구하고 겨루신 적이 있대요. 그러나 양화진 음악회 10년 듣고 덕분에 귀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어렸을 때 바이올린으로 독일을 가는 시점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시 지금 가던 길과 다른 길로 하고 싶으신 직업 있으실까요? 이렇게. 사실 제가
한 살 정도 됐을 때요. 보니까 그냥 바이올린을 해왔는데요.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얘가 정말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다른 거를.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가다 봤는데 제가 이제 애가 둘이고 정말 힘들게 연주는 어떻게 자꾸 들어오니까 포기를 하더라도 완전히 포기는 안 하는 거고. 근데 저희 애들이 굉장히 순했거든요. 잠을 어떻게 많이 자는지. 우리 딸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바이올린 음악회도 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가정 생활도 해보면 제일 힘든 거는 가정 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맨날 똑같은 거 해도 똑같잖아요. 청소해도 뭐 아무런 일은.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가 너무 90년도가 너무 애들이 조그맣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제 아이디어가 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 바이올린을 팔아서 레스토랑을 사볼까.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광고 내는 거 있죠. 레스토랑 얼마에 팝니다. 이런 거를 베를린에서 다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신문 이런 거에서요? 신문에서요. 그러니까 혼자서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게 레스토랑이.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저는 못한대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아직도 이렇게 카페 같은 거는 하고 싶은데요. 네. 그거는 그냥 꿈인 것 같고요. 그때 그 레스토랑을 하면은 무슨 요리를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요리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건데 괜히 힘들 때 저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직업을 하나면 별로 뭐를 할 수 있을까. 레스토랑 사업으로 또 독일에서 대성공을 거두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힘들대요. 그건 네.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되시는 것도 정말 힘든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생활이요. 그리고 정말 다들 이제 음악가를 보실 때는 좀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을 잘 서포트 해주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는 서포트가 많아요. 사실. 네. 요새는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참 세상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예. 오늘 제목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50년이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인 나를 그냥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저 이방인을 많이 인정해주고 좋으신 분들이 특히 요새 뮌헨 음대에서 제가 왜 학장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이 다르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두 개는 제 생각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게 저를 모략한 사람도 있었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2번 그랬는데 또 이렇게 뮌헨 대학에서는 또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때가 이렇게 되네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그거를 이겨내시고 사실은 이 양화진 목요 강좌 길을 따라 걷는 길 이런 주제가 올 한 해 지난해에 이어서 길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길을 따라서 걸어오신 게 아니라 길을 이렇게 내면서 오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들어요.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누구를 가는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을 지금 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제가 힘들 때 모르게 하세요. 저한테는. 전 몰랐어요. 그때는. 겪고 보니까 아찔한 건데 그때는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낸 것 같아요. 제가 막 견뎌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괜찮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옛날에는 너무 아이디어는 더 많은데요. 꼭 해야 되겠다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신 숙제를 매일 하는 것도 버거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일을 찾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숙제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양화진 목요 강좌 제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음악회 하실 때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이러는데 미연 씨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한 3번쯤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이미경 교수님, 이미경 집사님 뭐 이런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친구죠. 네, 친구죠. 그런 너무. 분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 인생의 이야기, 속내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 양화진 목요 강좌였고요. 내일의 숙제 또 하나님이 주신 숙제는 양화진 음악회예요. 준비 얼마나 잘 하셨어요? 저는 준비가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항상 음악회 할 때는 한 번도 이제는 준비가 이제 됐다 나간다 이런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것도 끝나고 봐야 되는데 이 양화진 음악회는 워낙 좀 스페셜한 음악회니까요. 저 혼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모든 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하고 이 좋은 시간을 그러니까 준비는 많이 했죠. 오늘 네. 리허설도 다 외국에서 이제 다 오시고요. 여기서 한국 동료분들하고도 내일 할 건데 이제 이때까지는 뭐 피아노라든지 뭐 관현악이 항상 있었는데 처음으로 현악만 하거든요. 처음으로 현악만 해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내일 끝나야지. 네, 여기 오신 분들 다 오실 거죠. 네, 저도 내일의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요. 이미경 선생님의 오늘 이방인으로 살아온 50년, 여러분들 뭐 더 질문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저한테 주셨던 게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다 얘기를 뭐 풀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내일 양화진 음악회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